집에서 밥만 축내는 식충이가 꼴에 자기 생일이라고 미역국까지 끓였네. 넌 미역국도 아까워. 40번째 생일 아침 남편은 축하는커녕 식충이에게는 미역국도 사치라며 핀잔만 늘어놓았어요. 배신감에 치가 떨리던 순간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예, 내 칠순 잔치는 호텔에서 제일 비싼 코스로 해라. 며느리 도리는 해야지. 돈 한 푼 없는 저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모자.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 주머니 속에 남편의 파멸을 불러올 핵폭탄급 카드가 들어있다는 사실을요. 상간녀의 카드로 시어머니 칠순잔치 생색낸 며느리의 통쾌한 반란.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일거수일투족 감시당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결혼 생활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그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 제 자존감은 바닥을 뚫고 지하 깊은 곳까지 처박혀 있었습니다. 남편이라는 작자는 세상 둘도 없는 짠돌이었는데 단순히 아끼는 수준을 넘어서 사람 피를 말리는 재주가 탁월한 인간이었어요. 화장실 휴지를 쓸 때도 칸수를 세서 쓰게 할 정도였으니까요. 3칸 이상 뜯으면 화장실 문 밖에서 지금 휴지 굴러가는 소리가 너무 긴 거 아니야? 라며 소름 끼치는 잔소리를 해대곤 했죠. 그런 인간과 한 집에서 숨쉬고 산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 거예요. 남편이 제게 던져주는 한 달 생활비는 딱 100만 원이었어요. 요즘 물가에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시겠지만 그 인간은 그 돈 안에 공과금이며 식비, 아이 학원비, 경조사비, 심지어 제품이 유지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뻔뻔하게 우기곤 했답니다. 말이 안 되는 금액이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매번 그 말도 안 되는 미션에 성공하기 위해 아등바등거려야 했어요. 부족한 돈은 언제나 친정엄마가 몰래 찔러주신 돈으로 충당했죠. 엄마는 적금을 붓는 것 마냥 매달 이체를 해주시며 사위 기죽이지 마라. 네가 아껴 쓰면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돈은 사위기를 살리는 게 아니라 제 목숨줄을 연명하는 산소호흡기나 다름없었답니다. 엄마의 그 피 같은 돈 50만 원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진작에 굶어 죽었거나 말라 비틀어졌을 테니까요. 사건의 발단은 제 40번째 생일 아침이었어요. 여자는 40이 넘으면 인생의 2번째 막이 열린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 생일만큼은 좀 특별하게 보내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큰맘 먹고 마트 마감 세일 때 사둔 한우 국거리를 꺼냈습니다. 노란색 할인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죠. 평소 같았으면 수입산 소고기도 벌벌 떨며 샀겠지만 그날은 제 생일이었으니까요.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고기를 볶는데 고소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자 왠지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우리 엄마 나 낳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는 진하게 우러나는 국물을 보며 잠시나마 행복한 상상에 잠겼었죠. 남편이 국물을 한 숟가락 뜨고는 오늘 국물 맛이 끝내주네. 생일 축하해라고 말해주는 그런 평범하고도 따뜻한 아침 식탁을 꿈꿨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제 헛된 망상에 불과했답니다. 식탁에 앉은 남편은 국을 휘저어 보더니 대뜸 젓가락으로 고기 한 점을 집어 올려 눈앞에서 흔들어대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 한우야? 때깔이 다른데? 너 미쳤어? 남편의 첫마디는 축하 인사가 아니라 비난이었죠. 저는 순간 당황해서 말문이 막혔지만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늘 내 생일이잖아. 마트에서 세일하길래 조금 샀어.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은 숟가락을 식탁 위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인상을 팍 찌푸렸어요. 그 소리가 어찌나 날카롭던지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죠.
집에서 밥만 축내는 식충이가 꼴에 자기 생일이라고 미역국까지 끓였네. 네 주제에 무슨 한우야. 우리 형편에 한우가 가당키나 해? 편의점에서 파는 인스턴트 미역국이면 감지덕지지. 아주 배가 불렀구만. 남편은 마치 더러운 것을 본 사람처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혀를 찼어요. 그 순간 10년 동안 쌓이고 쌓였던 서러움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더라고요. 내가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내 생일에 세일하는 고기 좀 사서 국 끓인 게 그렇게 큰 죄인가 싶어서 눈물이 핑 돌았죠. 하지만 남편의 독설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돈이면 우리 아들 영어 단어장을 하나 더 사주겠다. 에휴, 철딱선이 없는 여편네. 집에서 소뚜껑 운전이나 하는 주제에 씀씀이만 커져가지고 남편은 마치 저를 집안을 말아먹는 역적이라도 되는 양 몰아세웠어요. 그러더니 급기야 지갑을 꺼내 식탁 위에 툭 던져놓고는 매의 눈으로 저를 쏘아보며 말하더군요. 너 돈 관리 엉망으로 하지? 가계부 가져와봐. 너 자꾸 이런 식으로 허튼 돈 쓰면 다음 달부터 생활비 50만 원으로 확 줄여버린다. 정신 차리고 살아. 생활비 50만 원이라니요. 100만 원으로도 숨이 막혀 죽을 지경인데 거기서 반을 뚝 자르겠다니 이건 그냥 나가 죽으라는 소리나 다름없었죠. 옆에서 밥을 먹던 아이가 아빠의 고성에 놀라 숟가락을 멈추고 눈치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빠, 오늘 엄마 생일인데 왜 화내? 엄마가 우리 맛있는 거 해주려고 그런 건데. 아이의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저 어린 것도 엄마 생일인 걸 알고 분위기를 살피는데 41 먹은 남편이란 작자는 아이보다도 못한 인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아이의 말에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아이에게까지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너 조용히 해. 엄마가 돈을 펑펑 써서 우리 집 망하게 생겨서 그래. 너도 나중에 커서 저렇게 살면 안 된다. 알았어? 아이가 겁을 먹고 울먹거리자 남편은 밥맛이 다 떨어졌다며 숟가락을 던지듯 놓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고는 출근 준비를 하러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저는 덩그러니 남겨진 식탁 앞에 앉아 식어가는 미역국을 멍하니 바라보았답니다. 흐물흐물한 미역이 마치 제 처지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내가 식충이인가, 내가 밥만 축내는 기생충인가 하는 자괴감이 밀려와 숨을 쉴 수가 없었죠. 남편이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참았던 눈물이 댐 무너지듯 터져 나왔어요. 억장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소리내어 울면 아이가 더 불안해할까봐 입을 틀어막고 끄끄거리며 울음을 삼켰는데 그럴수록 가슴속 응어리는 더 단단하게 굳어가는 것만 같았죠. 식탁 위에 놓인 한우 미역국은 이제 차갑게 식어버렸고 제 마음도 그 국물처럼 차갑게 얼어붙고 있었어요. 40번째 생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해야 할 아침 식탁이 저에게는 가장 비참하고 차가운 기억으로 남게 된 순간이었답니다. 눈물을 훔치며 식탁을 치우는데 창문으로 제 모습이 비치더라고요. 부스스한 머리에 늘어난 티셔츠, 그리고 눈물로 얼룩진 퉁퉁 부은 얼굴. 도대체 나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고 있는 건가 하는 근원적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친정엄마가 보내준 50만 원을 아껴서 내 옷 한 벌 안 사입고 가족들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남편의 그 경멸 어린 눈빛과 네 주제라는 말이 귓가에 이명처럼 윙윙거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이 비참한 생일날 아침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거대한 사건의 서막이었다는 것을요. 단순히 남편의 짠돌이 짓에 당하고만 있는 바보 같은 아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야 했으니까요. 제 안에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한 건 아마도 차갑게 식어버린 그 미역국을 하수구에 쏟아버리던 그 순간부터였을 거예요.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아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서늘한 분노가 제 혈관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식탁 위에 올려둔 제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액정에 뜬 이름을 보니 시어머니. 아침 대바람부터 전화를 하신 걸 보니 분명 좋은 일은 아닐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바통 터치하듯 걸려온 시어머니의 전화. 이것 또한 제 비극적인 생일날의 완벽한 레퍼토리 중 하나였답니다.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누르며 저는 마음속으로 주문을 외웠어요. 제발 별일 아니기를, 제발 오늘은 그냥 넘어가 주기를. 하지만 세상은, 아니 시댁 식구들은 언제나 제 기대를 처참하게 배신하곤 했죠. 무거운 한숨을 삼키며 전화를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에서는 제 안부는커녕 다짜고짜 지금 당장 집으로 튀어오라는 부르령만 떨어졌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가는 길은 그야말로 고난의 행군이었어요. 칭얼거리는 아이를 달래가며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는 동안 제 등줄기에는 식은 땀이 줄줄 흘러내렸죠. 겨우 시댁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시어머니는 저를 본체만체 하더니 대뜸 혀를 차며 빈손으로 왔냐는 타박부터 늘어놓으셨습니다. 어휴, 넌 시애미 집에 오면서 빈손으로 덜렁덜렁 들어오냐? 남들은 며느리가 철마다 보약이다 뭐다 해다 바친다는데 나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곰 같은 걸 며느리라고 들였는지 모르겠다. 시어머니의 독설은 예고편에 불과했고 본론은 그 뒤에 이어지는 칠순 잔치 이야기였어요. 어머니는 친구분의 칠순 잔치 사진을 제 코앞에 들이밀며 눈을 부라리셨죠. 이번 달이 내 칠순인 거 알고는 있니? 며느리가 돼서 먼저 어머니 잔치 어떻게 해드릴까요? 하고 여쭤봐야 도리인데 너는 어쩜 그렇게 입을 꾹 다물고 있냐? 내가 내 입으로 칠순 잔치해달라고 말하게 만들어야겠어? 저는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시어머니의 요구사항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자기도 질 수 없다며 지역에서 제일 비싼 그랜드 호텔 연회장을 빌려야 한다는 거였죠. 내 친구 명자 할매 알지? 걔가 이번에 며느리한테 금팔찌를 받았다느니 호텔에서 뷔페를 쌌다느니 아주 자랑을 늘어놓는데 내가 배가 아파서 잠이 안 오더라. 나도 이번에 거기서 해야겠어. 식사도 제일 비싼 코스로 하고 밴드도 불러라. 내 친구들 다 부를 거니까 모냥 빠지게 준비할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고. 기가 막혀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지만 시어머니의 요구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번 잔치에 입고 갈 옷이 없다며 청담동에 있는 유명한 한복집 이름을 줄줄 읊으시더니 거기서 최고급 맞춤 한복을 대여해오라고 못을 박으셨죠. 거기 원장님이 내 체형을 딱 알아서 기막히게 옷을 뽑아준다더라. 대여비가 좀 비싸긴 해도 칠순인데 그 정도는 해야지 않겠니? 며느리가 시애미 칠순에 한복 한 벌 못 해주면 그게 며느리냐? 남들이 욕해. 남편이 주는 생활비 100만 원으로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사는 형편의 호텔 잔치에 명품 한복이라니요. 이건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불가능한 일이었기에 저는 용기를 내어 사정해 보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애 아빠가 주는 생활비로는 그 정도 규모는 힘들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저희 형편이 넉넉지 않잖아요. 그이랑 상의해서 조금 더 실속 있게 준비하면 안 될까요? 하지만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는 들고 있던 리모컨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소리를 지르셨고 그 기세에 눌려 저는 어깨를 움츠릴 수밖에 없었답니다.
뭐, 형편? 아, 우리 아들이 뼈 빠지게 벌어다주는 돈 다 어디다 쓰고 이제 와서 돈 타령이야? 네가 살림을 얼마나 개판으로 했으면 돈이 없다는 소리가 나와? 너 그 돈 다 빼돌려서 친정에 퍼다 날랐지? 시어머니는 저를 낭비벽 있는 여자를 넘어 도둑 취급까지 하며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으셨고 급기야 남편에게는 절대 비밀로 하라며 으름장을 놓으셨습니다. 우리 아들 회사 일하느라 머리 터지는데 이런 집구석 일로 스트레스 주면 가만 안 둔다. 네가 알아서 해결해. 며느리가 시어머니 칠순 하나 제대로 못 챙겨드리면 나가 죽어야지. 안 그래? 쫓겨나듯 시댁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맨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보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려 마스크가 축축하게 젖어버렸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멍하니 거실에 앉아 있다가 퇴근한 남편에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칠순 잔치 비용 이야기를 꺼냈죠.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시어머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저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야, 너는 며느리가 돼서 시엄마 칠순 하나 못 챙겨드려? 네가 평소에 내가 준 생활비 아껴 썼으면 비상금 충분히 모았을 거 아냐? 맨날 돈 없다는 소리만 하고 지겹지도 않냐? 내가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돈 버는지 알기나 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생활비 100만 원 주면서 호텔 잔치 비용을 모아놨어야 한다는 남편의 기적의 논리에 말문이 막혔어요.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항변하고 싶었지만 남편은 듣기 싫다며 안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더군요. 결국 또 친정 엄마에게 손을 벌려야 하나 고민하며 밤늦도록 잠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며칠 후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도어록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술에 잔뜩 취한 남편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어요. 남편은 거실 불이 꺼져 있어 제가 깨어 있는 줄도 모르고 거실 바닥에 대자로 뻗어 눕더니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평소 저에게 하던 말투와는 전혀 딴판이어서 소름이 돋았죠. 지영아, 오빠 잘 들어왔어. 오늘 진짜 재밌었지? 아까 먹은 와인 맛있더라. 우리 지영이 입술처럼 달콤하던데?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귀를 의심하며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에 온 신경을 집중했죠. 지영이라는 낯선 여자의 이름과 남편 입에서 나온 사랑해라는 말은 10년 결혼 생활 동안 저에게는 단 한 번도 해주지 않았던 다정한 말이어서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지만 저는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입술을 깨물며 정신을 똑바로 차렸어요. 통화 내용은 계속 이어져 제 가슴을 후벼 팠죠. 응? 내 양복 주머니에 네 카드가 있다고? 아, 맞다. 아까 계산할 때 헷갈려서 내가 넣었나 보다. 미안해. 우리 예쁜이 놀랐어? 걱정 마. 다음 주에 꼭 갖다 줄게. 이번 주는 예쁜이 남편 한국 들어온다고 했지? 다음 주에 만나자. 오빠가 사랑하는 거 알지? 남편은 전화기에 대고 쪽쪽거리는 소리까지 내더니 이내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저는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기어서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술 냄새와 섞여 나는 진한 여자 향수 냄새가 코를 찔러 구역질이 날 것 같았죠. 배신감에 치가 떨려 당장이라도 남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깨우고 싶었지만 지금은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어 조심스럽게 남편의 양복 안주머니를 뒤적거렸어요. 손끝에 차가운 플라스틱 카드가 잡히는 순간 제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거렸죠. 조심스레 카드를 꺼내 휴대전화 불빛에 비춰보니
김지영이라는 영문 이름이 선명하게 박힌 핑크색 신용카드가 눈에 들어왔어요.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솟아 올라 손에 쥐고 있는 카드를 부러뜨리고 싶은 충동을 억눌러야 했습니다. 마누라는 세일하는 한우 국거리 사는 것마저 벌벌 떨게 만들어 놓고 밖에서는 상간녀와 와인을 마시며 희희낙낙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끔찍하고 더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제 지갑을 열어 색깔과 디자인이 비슷한 마트 포인트 카드를 꺼냈습니다. 다행히 어두운 곳에서 보면 구별이 잘 안 될 정도로 비슷한 색상이어서 남편 주머니에 제 포인트 카드를 슬쩍 밀어 넣고 상간녀의 카드는 제 주머니 속으로 챙겨 넣었답니다. 차가운 카드의 감촉이 제 허벅지를 찔러왔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복수심이 제 가슴 속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었기에 두려움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지영아, 오빠가 다 해줄게. 걱정 마. 잠꼬대까지 해대는 남편을 내려다보며 저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닦아내며 다짐했죠. 그래, 네가 그렇게 끔찍하게 아끼는 지영이 카드, 내가 아주 요긴하게 써줄게. 시어머니 칠순 잔치? 그래, 원하시는 대로 최고급 호텔에서 아주 성대하게 치러드려야지. 네가 사랑하는 지영이가 쏘는 거니까 얼마나 기뻐하시겠니? 네가 내 눈에서 눈물 나게 했으니까 나도 네 눈에서 피눈물 쏟아지게 만들어줄게. 어둠 속에서 저는 남편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더 이상 예전에 바보 같던 며느리도 순종적인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눈물은 말라버렸고 그 자리엔 시퍼런 도끼만이 남아 저를 지탱하고 있었죠. 내 인생을 갉아먹은 대가, 이제부터 톡톡히 치르게 해줄 테니까 각오해. 칠순 잔칫날 계산서 앞에 선 네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돼서 심장이 두근거리네. 저는 상간녀의 카드를 꽉 움켜쥐며 밤새 잠들지 못하고 뜬 눈으로 창밖이 밝아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시작될 나의 처절하고도 통쾌한 복수극, 그 서막이 오르고 있다는 생각에 묘한 전율마저 느껴졌어요. 이제 곧 날이 밝으면 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세상에서 가장 상냥한 목소리로 호텔을 예약하겠다고 말할 거예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맞이한 아침 햇살은 유난히도 눈부셨지만 제 마음속은 이미 차가운 겨울바다 한가운데에 떠있는 빙하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었어요. 옆에서 세상 모르고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남편을 보니 당장이라도 베개로 얼굴을 눌러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저는 그 끓어오르는 분노를 꾹꾹 눌러 담으며 부엌으로 향했답니다. 저는 북어를 물에 불리고 콩나물을 다듬으며 해장국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국물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질 때쯤 부스스한 얼굴로 일어난 남편이 식탁에 앉으며 속 쓰려 물 좀 줘라며 손을 내미는데 그 뻔뻔한 모습에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죠. 저는 뜨거운 북엇국을 남편 앞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하지만 뼈가 있는 질문을 툭 던졌어요. 어제 많이 마셨나 봐? 거래처 접대라더니 새벽까지 고생이 많았네. 근데 그 거래처 사람은 잘 들어갔대? 여자 목소리 들리는 것 같던데. 제 말에 숟가락을 들던 남편의 손이 멈칫하더니 이내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펄쩍 뛰며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아,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비즈니스 하는데 여자가 어딨어? 다 남자들이지. 네가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모르나 본데 접대 자리에 여자 있으면 일 못해. 괜한 의심하지 말고 밥이나 차려. 얼굴이 벌개져서 소리치는 꼴을 보니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속담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었죠. 저는 속으로 그래, 어디까지 거짓말 하나 보자 하며 싸늘하게 웃었답니다.
남편은 허겁지겁 국을 마시듯 먹어치우고는 제 눈을 피하며 도망치듯 출근해 버렸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저는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던 핑크색 신용카드를 꺼내 들었죠. 저는 결심을 굳히며 곧장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저번에 말씀하신 칠순 잔치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어머니 말씀이 100번 옳더라고요. 평생 고생하셨는데 한 번뿐인 칠순, 남부럽지 않게 해드려야죠. 수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이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하이톤으로 바뀌며 콧노래에 섞인 대답이 들려왔어요. 어머 얘, 너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그래, 그래야 내 며느리지. 그럼 호텔 예약하는 거니? 한복도? 네, 그럼요. 어머니 원하시는 그랜드 호텔 제일 큰 연회장으로 예약할게요. 음식도 제일 비싼 스페셜 코스로 하고요. 어머니 친구분들 기죽일 수 있게 밴드랑 스냅 사진 기사님까지 풀옵션으로 부르겠습니다. 한복도 청담동 가서 제일 비싼 걸로 맞추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최고다. 친구들한테 얼른 자랑해야겠다. 라며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기세로 전화를 끊으셨고, 저는 그 길로 호텔 예약실에 전화를 걸어 지체 없이 예약을 진행했답니다. 네, 인원은 30명이고요. 식사는 1인당 15만 원짜리 VIP 코스로 해주세요. 네, 꽃장식이요? 당연히 생화로 가장 화려하게 해주셔야죠. 추가 비용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최고급으로만 부탁드려요. 전화기를 붙들고 예약을 확정 짓는 제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없었고 오히려 금액이 올라갈수록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는 듯한 쾌감이 느껴졌어요. 15만 원짜리 식사 코스가 남편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거라 생각하니 웃음이 절로 나왔거든요. 대망의 칠순 잔칫날이 밝았고 시어머니는 청담동에서 대여한 금실 자수가 놓인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입이 귀에 걸린 채 호텔 로비에 등장하셨습니다. 친구분들이 도착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아들 어깨를 감싸 안으며 으스대셨죠. 이거 다 우리 아들이 준비한 거야. 호텔 음식도 제일 비싼 걸로 했대. 호호호, 자식 농사 잘 지었지 뭐니. 하객들은 아들이 능력이 좋은가 봐 하며 부러워했고 그 옆에 서 있던 남편은 속으로는 돈 걱정에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겉으로는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 허세를 부리더라고요. 아, 예. 뭐 어머니 칠순인데 이 정도는 기본이죠. 편하게들 드십시오. 제가 다 계산합니다. 하하. 남편이 제 옆구리를 쿡 찌르며 야, 이거 얼마짜리야?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귓속말로 속삭였어요. 하지만 저는 생글생글 웃으며 당신 기 살려주려고 내가 신경 좀 썼어. 걱정 말고 즐겨라고 안심시켰습니다. 남편은 제 말에 안도했는지 상간녀와 통화할 때나 보였던 그 느끼한 미소를 지으며 와인잔을 기울이더군요. 밴드의 흥겨운 연주가 시작되고 분위기가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자 시어머니는 마이크를 잡고 노래까지 한 곡 뽑으셨고 남편은 어머니를 업으며 효자 코스프레에 여념이 없었답니다. 잔치가 거의 끝나갈 무렵 검은색 정장을 입은 호텔 지배인이 가죽 결제판을 들고 저희 테이블로 정중하게 다가왔어요. 즐거운 시간 되셨습니까? 계산서 준비해 드렸습니다. 남편은 결제판을 받아들고 금액을 확인하더니 순간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며 입을 떡 벌리더군요. 결제판에 찍힌 금액은 자그마치 720만 원. 남편의 월급 2달치가 넘는 거금이었죠. 남편은 침을 꿀꺽 삼키며 저를 쳐다보더니 짐짓 태연한 척하며 제게 결제판을 쓱 밀었어요. 여보, 당신이 가서 계산하고 와.
나 지금 손님들이랑 얘기 중이잖아. 남편의 눈빛은 네 카드로 긁어라고 말하고 있었죠. 그 뻔뻔한 태도에 헛웃음이 나왔지만 저는 군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결제판을 들고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순순히 일어서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웃고 떠들기 시작했고요. 카운터 앞에 선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그 카드를 꺼냈어요. 남편이 애지중지하는 상간녀 김지영의 신용카드. 직원이 카드를 받아들고 단말기에 꽂는 순간 띠링하는 경쾌한 소리가 울려 퍼졌고 저는 서명란에 아주 시원스럽게 사인을 했답니다. 일시불로 결제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 영수증을 받아들고 돌아서는데 마치 10년 묵은 채증이 한 번에 내려가는 듯한 짜릿함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720만 원. 두년놈이 저를 기만한 값치고는 싸다고 생각하며 저는 유유히 연회장으로 걸어갔죠. 그런데 제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사단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1분도 지나지 않아 남편의 양복 안주머니에 있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한 거예요. 남편은 낄낄거리며 전화를 꺼내 들었는데 액정을 확인하는 순간 표정이 싹 굳어지더라고요. 남편은 당황해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하객들의 눈을 피해 구석으로 가서 전화를 받았어요. 저는 물을 마시는 척하며 남편의 모습을 예의주시했죠.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무슨 소리야? 720만 원이 결제됐다고? 네 카드가 왜 결제돼?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어 하얗게 질려갔고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 게 멀리서도 보였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상간녀가 꾀꾀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죠.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주머니를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양복 안주머니, 바지 주머니, 지갑까지 탈탈 털었지만 거기서 나온 건 제가 넣어둔 마트 포인트 카드뿐이었죠. 남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고 초점 잃은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가 이내 저와 딱 마주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남편을 향해 세상에서 가장 우아하고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답니다. 입모양으로 왜 그래? 라고 묻는 제 표정은 너무나도 천진난만해서 남편은 혼란스러움에 머리를 감싸쥐더군요.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내가 귀신에 홀렸나? 남편은 다리가 풀렸는지 벽을 짚고 비틀거렸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어때? 네가 사랑하는 지영이가 쏘는 칠순 잔치 밥맛이?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시어머니가 흥에 겨워 남편에게 다가가 등짝을 후려치며 소리치셨어요. 우리 아들 최고다. 밥도 잘 먹었으니 이제 2차 가야지. 노래방 예약해라. 오늘 밤새 놀아보자. 남편은 울상이 되어 엄마, 저 지금 급한 일이 라고 변명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막무가내로 남편의 팔을 잡아 끌며 친구들 틈으로 데려갔어요. 720만 원 결제 문자를 받고 길길이 날뛰고 있을 상간녀, 영문도 모른 채 멘붕에 빠진 남편, 그리고 철없이 노래방 타령을 하는 시어머니. 이 완벽한 불협화음 속에서 저는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관망했죠. 칠순잔치의 여흥이 채 가시기도 전에 돌아오는 차 안의 공기는 마치 시베리아 벌판 한가운데에 버려진 것처럼 차갑고 무거웠어요. 조수석에 앉은 남편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죠. 시어머니를 댁에 모셔다 드리고 우리 세 식구만 남게 되자 남편의 불안감은 극에 달한 듯 보였어요. 백미러로 힐끔힐끔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어찌나 초조해 보이던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더라고요. 여보, 아까 계산할 때
뭐 이상한 거 없었어? 남편이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조심스럽게 물어왔어요.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는 게 아주 가관이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를 시작했답니다. 응? 이상한 거라니? 계산 아주 깔끔하게 잘 됐는데? 영수증도 잘 챙겨뒀고. 왜? 뭐 문제 있어? 제 태연한 대답에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며 입술을 달싹거렸어요. 아마 속으로는 분명 내 주머니에 있던 카드로 긁었는데 왜 아내는 아무렇지 않지? 하고 수만 가지 생각이 오갔을 거예요. 하지만 참아야. 너 내 내연녀 카드로 긁었지? 라고 따져 물을 수는 없었겠죠. 그 말을 하는 순간 스스로 불륜을 자백하는 꼴이 되니까요. 벙어리 냉가슴 앓는다는 게 딱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 아니겠어요?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남편의 속을 더 뒤집어 놓기로 작정했답니다. 아, 맞다. 당신 아까 밥 먹을 때 전화 왔었잖아. 누구야? 표정이 엄청 안 좋아 보이던데. 회사 일이야? 아니면 혹시 여자? 제가 여자라는 단어를 꺼내자마자 남편은 기겁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여자야? 그냥 거래처 김 부장님이야. 일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이 좀 생겨서 그래. 신경 꺼. 남편은 과민 반응을 보이며 소리를 버럭 질렀지만 저는 피식 웃으며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답니다. 집에 도착할 때까지 남편은 계속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게 역력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옷도 갈아입지 않고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저는 아이를 방에 들여보내고 식탁 위에 냉수 한 잔을 올려놓으며 남편 맞은편에 앉았죠. 여보, 물 한 잔 마셔.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집어들었지만 마시지는 못하고 만지작거리기만 했어요.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돌직구를 날렸답니다. 아까 전화 온 사람 지영이 맞지? 푹. 남편은 마시려던 물을 식탁 위에 뿜어버렸어요. 사례가 들려 콜록거리면서도 눈은 저를 향해 휘둥그레졌죠.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지영이라니? 그게 누구야? 나 모르는 사람이야. 남편은 얼굴이 빨개져서 펄쩍 뛰며 발뺌을 해댔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한껏 비웃으며 김지영의 핑크색 카드를 꺼내 식탁 위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어요. 그 순간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카드를 응시하는데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죠. 이거 당신 양복 안주머니에 있었어. 내가 세탁소 맡기려다가 발견했지 뭐야. 이름 참 예쁘네, 김지영. 누구야? 회사 경리? 아니면 술집 여자? 남편은 입을 벙긋거리며 변명을 찾으려 애썼지만 머릿속이 하얘졌는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저는 쐐기를 받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내 그날 새벽에 녹음해둔 통화 내용을 재생했어요. 지영아, 오빠 잘 들어왔어. 사랑해. 다음 주에 만나. 남편의 목소리가 적나라하게 거실에 울려 퍼지자 남편은 털썩 주저앉으며 고개를 떨구었어요. 더 이상 발뺌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천하의 뻔뻔한 남편도 어쩔 도리가 없어 보였습니다. 여보, 그게 아니야. 실수였어. 그냥 술김에. 한 번만 봐줘. 남편은 무릎을 꿇고 제 다리를 붙잡으며 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그동안 참아왔던 독서를 퍼부었답니다. 실수? 유부녀랑 바람 피우는 게 실수야? 당신 제비였니? 내가 10년 동안 뼈 빠지게 살림하고 애 키우는 동안 넌 밖에서 딴 여자랑 희희낙낙했구나. 내가 한우 국거리 사는 것도 벌벌 떨게 만들어 놓고 넌 상간녀랑 와인 마시고 다녔어?
너 진짜 쓰레기다. 남편은 제 말에 반박 한마디 못하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라며 싹싹 빌었지만 제 마음속 분노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내가 이 여자 남편한테도 다 알릴 거야. 그리고 당신 회사에도 대자보 붙일 거고, 시어머니한테도 우리 부모님한테도 다 말씀드릴 거야. 당신이 어떻게 사는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해줄게. 안 돼. 제발 그것만은. 회사 알면 나 잘려. 엄마 쓰러지셔. 여보, 제발. 내가 다 정리할게. 지금 당장 그 여자 번호 지울게. 남편은 울며불며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지만 저는 매몰차게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가 여행 가방을 꺼냈어요. 정리? 웃기지 마. 이미 늦었어. 난 당신이랑 더 이상 못 살아. 이혼해. 저는 옷가지를 대충 챙겨 넣고 아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남편이 현관문 앞을 가로막으며 안 돼. 못 가. 가면 다시는 안 받아줄 거야. 라며 협박까지 했지만 저는 코웃음을 치며 그를 밀쳐냈죠. 안 받아줘? 고맙네. 나도 다시는 이 지옥 같은 집에 발 들릴 생각 없으니까. 법원에서 보자. 친정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아이를 꼭 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친정 엄마에게 도착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펑펑 우는데 엄마는 제 등짝을 때리며 같이 울어주셨어요.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내가 가만 안 둔다. 당장 가서 머리끄덩이를 잡아 뽑아버릴 거야. 엄마의 분노에 찬 목소리를 들으니 오히려 마음이 조금 진정되더라고요. 저는 눈물을 닦고 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이혼 소송,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제가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가장 유능하다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께 남편의 외도 증거인 녹음 파일, 카드 영수증, 그리고 제가 찍어둔 사진들을 모두 제출했죠. 변호사님은 증거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더니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증거가 아주 확실하네요. 이 정도면 위자료는 물론이고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간녀 카드를 사용한 내역은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절도죄보다는 부정행위의 증거로 활용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죠. 걱정 마세요. 아주 탈탈 털어드릴 테니. 변호사님의 든든한 말을 들으니 힘이 솟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곧바로 상간녀 회사와 남편 회사 정문에 붙일 대자보 문구를 작성하기 시작했답니다. 명예훼손에 걸리지 않도록 교묘하게, 하지만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말이죠. 가정을 파탄낸 상간녀 K양, 남의 남편 꼬셔서 카드까지 쥐어주는 게 취미인가요? 두 얼굴의 가장 애과장, 짠돌이 코스프레 뒤에 숨겨진 추악한 불륜 행각을 고발합니다. 문구를 완성하고 나니 속이 다 시원했어요. 이제 곧 남편과 상간녀의 직장에는 피바람이 불 것이고 그들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위기에 처하게 될 테니까요. 저는 복수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갈며 다가올 전쟁을 준비했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서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여보, 제발 전화 좀 받아.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회사에는 알리지 마. 나 죽어. 장모님한테도 내가 가서 빌게. 한 번만 용서해줘. 남편의 구차한 문자들을 보며 저는 코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용서? 웃기고 있네. 이제 시작이야. 기대해. 내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저는 휴대전화 전원을 꺼버리고 아이를 품에 안고 깊은 잠에 들었어요. 내일은 더 바쁜 하루가 될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치 중요한 작전을 수행하는 사령관처럼
비장한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변호사님의 검토를 마친 아주 특별한 문구가 적힌 대자보를 손에 들고 상간녀 김지영의 회사로 향했어요. 그녀의 회사 로비는 출근하는 직원들로 북적이고 있었는데 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게시판 옆에 아주 세련된 디자인의 포스터 하나를 슬쩍 붙여놓고는 유유히 사라졌죠. 포스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실명은 가렸지만 회사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들이 교묘하게 섞여 있었어요. 동시에 남편의 회사 정문 앞에도 비슷한 뉘앙스의 그러나 조금 더 남편의 찌질함을 강조한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제가 근처 카페에 앉아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발신자 이름은 김지영. 저는 커피 한 모금을 천천히 삼키고 나서야 느긋하게 통화 버튼을 눌렀답니다. 여보세요? 아침부터 무슨 일이세요, 김지영 씨? 수화기 너머에서는 예상대로 찢어지는 듯한 고음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는데 그녀는 당장이라도 저를 잡아먹을 듯이 흥분해 있었어요. 아, 너 미쳤어? 회사 로비에 그거 네가 붙인 거지? 너 이거 명예훼손인 거 몰라? 내 카드 훔쳐서 700만 원을 긁은 거 그거 절도죄야. 내가 지금 당장 경찰서 가서 신고할 거야. 너 깜빵 가고 싶어 환장했니? 그녀는 적반하장으로 나오며 저를 협박하려 들었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가운 목소리로 대꾸해 주었죠. 아, 신고. 그래요. 지금 당장 하세요. 안 그래도 제가 경찰서 가서 할 말이 아주 많거든요. 당신이 내 남편이랑 주고받은 그 더러운 문자들, 모텔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내가 어떻게 당신 카드를 손에 쥐게 되었는지 그 경위까지 경찰관님 앞에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 참. 당신 남편분도 경찰서로 오시라고 할까요? 제 입에서 남편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길길이 날뛰던 상간녀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잦아들더니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로 바뀌더라고요. 뭐, 남편? 아니, 그게 무슨, 우리끼리 해결하자. 어머, 왜요? 절도죄라면서요. 저는 떳떳해서 경찰서 가서 다 까발려도 상관없는데 쫄리는 건 그쪽인가 보네요. 당신 남편이 알면 곤란한가 봐요. 제가 전곡을 찌르자 상간녀는 꼬리를 내리고 비굴하게 나오기 시작했는데 방금 전까지 소리 지르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애원하는 말투로 바뀌는 게 참으로 가소로웠습니다. 알았어. 내가 미안해. 그러니까 제발 내 남편한테는 말하지 마. 그리고 그 카드값 720만 원 내가 그냥 낸 걸로 칠게. 돈 안 갚아도 되니까 그냥 없던 일로 하자. 응? 게시물도 좀 떼줘. 회사에서 징계위원회 열린다고 난리 났단 말이야. 그녀는 돈으로 해결하려고 들었지만 저는 코웃음을 치며 단호하게 잘라 말했어요. 이봐요, 김지영 씨. 상황 파악이 아직도 안 되나 본데 카드값은 네 남친한테 받고 오히려 네가 나한테 위자료를 줘야 하는 상황이지 안 그래? 그리고 게시물? 글쎄, 이미 전 직원이 다 봤을 텐데 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끊어요.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저는 전화를 끊고 곧바로 차단 목록에 그녀의 번호를 추가해버렸고 속이 뻥 뚫리는 듯한 쾌감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시어머니가 들이닥쳐 거실 한가운데에 대자로 드러누워 통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내 아들 앞길을 다 망치네. 네가 어떻게 남편 회사에 그런 짓을 해? 남자가 살다 보면 바람 좀 피울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동네방네 떠들어서 기를 죽여. 여자가 조신하지 못하게 해.
시어머니는 남편의 불륜 사실보다 아들이 회사에서 망신당한 게 더 억울하신 모양이었는데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며 삿대질을 해대셨어요. 당장 가서 그것 떼고 와. 그리고 무릎 꿇고 빌어. 어디서 감히 하늘 같은 남편한테 대들어? 네가 못나서 남편이 밖으로 돈 거 아니냐? 그때 부엌에서 조용히 듣고 계시던 친정엄마가 굵은 소금이 가득 담긴 빨간 바가지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엄마의 눈에서는 시퍼런 불꽃이 튀고 있었고 엄마는 망설임 없이 시어머니를 향해 소금을 촥 뿌리셨어요. 하얀 소금 알갱이들이 시어머니의 파마머리와 얼굴에 후두둑 떨어지며 따가운 소리를 냈죠. 재수없게 어디서 남의 귀한 딸 눈에 피눈물 나게 해놓고 큰 소리야? 당신 아들이 바람 피워서 내 딸 인생 망쳤는데 뭐 남자가 그럴 수도 있어? 그래, 그럼 당신 남편이 밖에서 딴 살림 차려도 조신하게 참고 살았겠네? 이 썩을 노인네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엄마는 소금 바가지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시어머니의 등을 떠밀었고 시어머니는 어머 사돈 미쳤어요? 라며 비명을 질렀지만 엄마의 기세에 눌려 결국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현관문 밖으로 소금을 한 주먹 더 뿌리며 다신 오지 마. 올 거면 네 아들놈 데리고 와서 무릎 꿇려. 라고 소리치시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왈칵 눈물이 쏟아졌고 엄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편 남편은 회사에 소문이 다 퍼져서 대기 발령 상태가 되었고 징계위원회 회부는 시간 문제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평소 짠돌이 과장으로 불리며 깐깐하게 굴었던 탓에 동료들의 인심을 잃었던 남편은 이번 사건으로 완전히 조롱거리가 되어 왕따 신세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매일같이 제게 문자를 보내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회사 잘리면 나 어떡하라고. 제발 소송만 취하해줘. 내가 평생 속죄하며 살게. 지영이가 나한테 소송한다고 난리야. 나갈 데도 없어. 제발 문 좀 열어줘. 하지만 저는 그 문자들을 읽지도 않고 바로 삭제해버렸고 변호사를 통해 모든 대화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법원에서 조정 기일이 잡혔고 저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조정실에 들어서자 수척해진 얼굴의 남편이 앉아 있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오려 했지만 변호사가 가로막아 제지했죠. 조정위원들은 제가 제출한 완벽한 증거들, 특히 상간녀 카드 사용 내역과 통화 녹음 파일, 그리고 남편의 유책 사유를 꼼꼼히 검토했고 분위기는 압도적으로 저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남편은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며 읍소했지만 조정위원장은 냉정하게 고개를 저었죠. 피신청인의 부정행위가 명백하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신청인에게 있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신청인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은 신청인이 갖는 것으로 조정합니다. 또한 매월 양육비로 150만 원을 지급하십시오. 땅, 땅, 땅. 조정 성립을 알리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저는 주먹을 꽉 쥐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상간녀 김지영 역시 본인 남편이 회사 로비 소동을 알게 되어 이혼 소송을 당했고 빈털터리가 되어 쫓겨날 처지라는 소식을 변호사님을 통해 전해 들었어요. 남편과 상간녀 두 사람 모두 완벽하게 파멸의 길로 들어선 것이었죠. 법원 문을 나서는데 밖에는 언제 비가 왔냐는 듯 하늘이 유난히 파랗고 맑게 개어 있었어요. 저는 크게 심호흡을 하며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차가운 공기를 마셨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바위가 사라진 듯 몸이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졌어요. 끝났다. 아니, 이제 진짜 시작이다. 저는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며 해방감을 만끽했습니다. 남편의 감시도 시어머니의 구박도 없는 온전한 나로서의 삶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이제는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가 아닌 당당한 제 이름 석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 멀리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친정엄마와 아이의 모습이 보였고 저는 환하게 웃으며 그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진정한 봄날은 바로 지금부터였으니까요. 법원 문을 나설 때만 해도 세상 모든 것이 제 편인 것만 같았고 이제 꽃길만 걸으면 될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승리했다는 기쁨도 잠시,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현실로 닥쳐왔으니까요. 친정엄마는 내 새끼 고생 많았다. 엄마가 다 해줄게라고 말씀하시며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셨지만 칠순이 넘은 노모에게 언제까지나 신세를 질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결혼 전 저는 꽤 능력 있는 디자이너로 인정받으며 회사 생활을 했었지만 10년이라는 경력 단절의 벽은 생각보다 높고 견고했어요. 아이가 유치원에 가 있는 동안 틈틈이 구직 사이트를 뒤지며 이력서를 넣었지만 돌아오는 건 서류 전형 탈락이라는 차가운 문자뿐이었죠. 간혹 면접 기회가 주어져서 헐레벌떡 정장을 차려입고 나가보면 면접관들은 제 이력서의 공백 기간을 훑어보며 곤란한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10년 동안 일을 쉬셨네요? 아이는 누가 봐주나요? 야근이나 주말 출근이 잦은데 가능하시겠어요? 나이가 좀 있으셔서 젊은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면접관들의 질문은 하나같이 제 가슴을 찌르는 비수 같았고 저는 친정어머니가 봐주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필사적으로 대답했지만 결과는 언제나 불합격이었어요. 젊고 빠릿빠릿한 신입사원들과 경쟁하기에는 40세의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타이틀이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졌어요. 면접을 보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유리창에 비친 제 초라한 모습을 보며 한숨만 푹푹 내쉬었죠. 내가 정말 사회에서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건가 하는 자괴감에 빠져들 때쯤 설상가상으로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밤 아이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며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한 거예요. 체온계는 39도를 넘나들었고 아이는 식은 땀을 흘리며 끙끙 앓았어요. 엄마, 배 아파. 너무 아파. 아이는 고통스러워하며 제 손을 꼭 잡았고 저는 겁에 질려 아이를 업고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검사 결과 의사 선생님은 스트레스성 급성위염과 장염이 겹쳤다고 진단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아이가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일이 있나요?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 심리적인 요인이 커 보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빠의 부재, 낯선 환경, 그리고 엄마의 불안한 모습들이 아이에게 고스란히 전해져 병이 된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입원 수속을 밟고 링거를 꽂은 채 잠든 아이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에 병원비 걱정부터 앞섰어요.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니 이혼 소송 비용과 이사 비용으로 목돈이 빠져나가고 남은 돈은 고작 몇십만 원 뿐이었거든요. 친정 엄마에게 또 손을 벌리기는 죽기보다 싫었고 카드로 결제하자니 다음 달 카드값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병원복도 의자에 앉아 한숨을 쉬며 머리를 감싸쥐고 있는데 불청객이 찾아왔어요.
바로 전 남편이었죠. 전 남편은 뻔뻔하게도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링거를 맞고 있는 아이를 쓱 훑어보고는 저를 향해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어요. 쯧쯧, 애 꼬라지 좀 봐라. 네가 능력이 없으니까 애가 고생하는 거야. 양육권 가져가겠다고 큰 소리 치더니 꼴 좋다? 전 남편은 위로의 말은커녕 아이가 아픈 게 전적으로 제 탓이라며 몰아세웠어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병실이라 꾹 참고 낮게 으르렁거렸죠.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여기 와서 떠들어? 애가 왜 아픈지 몰라? 당신이 밖에서 딴짓하고 가정 파탄 내서 애가 스트레스 받은 거잖아. 당장 나가. 하지만 전 남편은 코웃음을 치며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흔들어 보였어요. 야, 현실을 좀 직시해라. 너 지금 돈 없지? 병원비 낼 돈은 있냐?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양육권 넘겨. 애한테는 아빠가 필요해. 내가 키우면 최고급 병실에 보약까지 다 해줄 수 있어. 너네 굶길 작정이야? 봉투 안에는 꽤 두툼한 현금이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전 남편은 돈으로 저를 시험하려 들었고 아이를 볼모로 거래를 제안하고 있었죠. 순간적으로 제 마음이 흔들렸던 건 사실이에요. 당장 병원비도 없고 생활비도 막막한 상황에서 전 남편의 제안은 달콤한 유혹처럼 들렸으니까요. 내가 정말 능력이 없어서 아이를 고생시키는 건가? 차라리 아빠한테 보내는 게 아이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일까? 하는 자괴감이 밀려와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봉투를 쳐다보지도 않고 차갑게 말했어요. 돈으로 애를 사려고 해? 꿈도 꾸지 마. 내 새끼는 내가 알아서 키워. 굶어 죽어도 당신한테는 안 보내. 그 더러운 돈 가지고 당장 꺼져. 전 남편은 제 단호한 태도에 당황했는지 두고 보자. 네가 언제까지 버티나. 나중에 울고불고 매달려도 소용없어. 라며 병실을 나가버렸습니다. 전 남편이 나가고 나서도 저는 분이 풀리지 않아 씩씩거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받지 말까 하다가 혹시나 아이 걱정 때문인가 싶어 전화를 받았는데 역시나 기대는 산산이 조각났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건 걱정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악담뿐이었으니까요. 아, 너의 간수를 어떻게 했길래 애가 병원 신세를 져? 애미가 시원찮아서 애가 아픈 거야. 우리 집안대 끊어먹을 작정이냐? 당장 애 내놔. 네가 키우면 애 망쳐. 전 시어머니는 마치 제가 아이를 학대라도 한 것처럼 몰아세우며 양육권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며느리 탓, 여자 탓, 온갖 탓을 하며 제 가슴에 대못을 박으셨죠. 어머니, 아니 이제 남남이죠. 제 아이는 제가 잘 키우고 있으니 신경 끄세요. 그리고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스토킹으로 신고할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고 차단 목록에 번호를 추가했지만 가슴 속 응어리는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하며 너는 자격 없는 엄마야라고 비난하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아이 병실로 돌아가지 못하고 병원 복도 구석진 의자에 앉아 저는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는데도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10년 만에 찾은 자유가 이렇게 가혹할 줄은 몰랐습니다. 경제적인 무능력, 아이의 아픔, 전 남편과 시댁의 끊임없는 괴롭힘. 이 삼중고 속에서 저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고, 과연 제가 이 시련을 이겨내고 아이를 지킬 수 있을지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어두운 병원 복도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은 화려하게 반짝이는데 제 앞날은 캄캄한 터널 속에 갇힌 것만 같았어요. 엄마라는 이름의 무게가 천근만근 어깨를 짓누르며
저는 깊은 무력감에 빠져들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어요. 병실 안에서 저만 기다리고 있을 아픈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다시 일어서야만 했으니까요. 눈물을 닦고 심호흡을 하며 저는 다시 한번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와 잠든 아이의 이마를 짚어보니 다행히 열이 조금 내린 것 같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의 곤히 잠든 얼굴을 보니 아까 전 남편이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능력도 없는 게 애 고생시킨다는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혀 빠지질 않았거든요. 사실 틀린 말도 아니었으니까요. 당장 다음 달 생활비는커녕 이번 달 병원비조차 감당하기 힘든 게 제 현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전 남편에게 아이를 넘긴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 인간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뻔히 보였으니까요. 상간녀랑 시어머니 틈바구니에서 눈칫밥 먹으며 자랄 아이를 생각하니 차라리 내가 굶더라도 아이는 내가 지켜야겠다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어요. 미안해. 엄마가 능력이 부족해서. 하지만 엄마가 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해줄게. 아빠 없어도 기죽지 않게 엄마가 2배, 3배로 더 노력할게. 그러니까 얼른 낳자, 우리 아들. 그때 제 손등 위로 아이의 따뜻한 눈물이 한 방울 뚝 떨어졌어요. 자는 줄 알았던 아이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는 눈을 뜨지 않고 가만히 제 손을 잡아주며 말했죠. 엄마, 울지 마, 내가 얼른 나을게. 아이의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저 어린 것도 엄마 마음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힘들까봐 아픈 티도 안 내려고 꾹 참고 있었던 거죠. 저는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아이를 품에 안고 펑펑 울었어요. 아이의 체온이 제게 전해지며 차갑게 식어버렸던 제 마음에 다시 따뜻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저는 병실 보조 침대에 누워 잠든 아이를 바라보며 밤새 뒤척였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당장 내일 병원비는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해서 잠이 오질 않았거든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저는 낭떠러지 끝에 서 있었어요. 아래는 까마득한 절벽이었고 뒤에서는 늑대떼가 쫓아오고 있었죠. 그런데 절벽 끝에서 누군가 손을 내밀어 주더라고요. 그 손을 잡으려는 순간 잠에서 깼는데 아침 햇살이 병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들어와 체온을 재더니 열이 많이 내렸네요. 다행이에요. 오늘 퇴원해도 될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뛸 듯이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병원비 걱정에 가슴이 답답해졌죠. 퇴원 수속을 밟으러 원무과로 가는데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원무과 창구 앞에서 카드를 꺼내며 손을 떨고 있는데 직원이 모니터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더라고요. 병원비가 이미 결제되었는데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결제 안 했는데요? 저는 깜짝 놀라 되물었어요. 혹시 전 남편이 몰래 결제하고 간 건가 싶어 불안한 마음이 들었죠. 잠시만요. 아, 여기 메모가 있네요. 외할머니라고 적혀 있어요. 그제야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친정엄마가 다녀가신 거예요. 제가 병실에 있는 동안 몰래 오셔서 병원비를 내고 가신 거죠. 휴대전화를 확인해 보니 엄마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우리 딸, 돈 걱정하지 마. 엄마가 해결했으니까 퇴원 수속만 밟고 얼른 집에 와. 따뜻한 밥 해놓을게. 문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엄마는 언제나 제 뒤에서 묵묵히 저를 지켜주시는 슈퍼맨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저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 고마워.
미안해. 라고 울먹였고 엄마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며 다독여 주셨어요. 퇴원 수속을 마치고 아이 손을 잡고 병원 문을 나서는데 밖에는 비가 그치고 무지개가 떠 있었어요. 마치 제 앞날을 축복해 주는 것처럼 말이죠. 비록 지금은 힘들고 막막하지만 엄마와 아이가 있기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다짐했어요. 더 이상 울지 않겠다고. 보란 듯이 성공해서 엄마에게 효도하겠다고. 그리고 전 남편과 시모에게 내가 얼마나 강한 여자인지, 내가 얼마나 멋진 엄마인지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저는 인생의 두 번째 위기를 넘기며 한 뼘 더 성장하고 있었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처럼 시련은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곧 찾아올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 저는 신발끈을 고쳐 매고 다시 달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친정엄마 덕분에 아이가 무사히 퇴원하긴 했지만 집에 돌아온 후의 현실은 여전히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엄마는 돈 걱정 말고 밥이나 잘 챙겨 먹어라 하시며 공국을 끓여주셨지만 칠순 노모의 쌈짓돈을 털어 병원비를 냈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러 밥이 모래알처럼 넘어가지 않았어요. 당장 들어갈 생활비며 엄마에게 갚아야 할 돈까지 생각하면 숨이 턱턱 막혀왔죠. 밤마다 구직 사이트를 뒤적이며 한숨만 푹푹 내쉬던 어느 날 오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김 부장. 잘 지냈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10년 전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저를 친동생처럼 아껴주셨던 직속 선배님이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퇴사하면서 연락이 끊겼는데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는지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반가움에 울컥하더군요. 선배님은 제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건너 들었다며 조심스럽게 안부를 물으셨습니다. 저는 차마 지금 빈털터리에 백수예요라는 말은 하지 못하고 그저 잘 지낸다고 얼버무리려 했죠. 하지만 선배님은 제 목소리에 섞인 물기를 단번에 알아채셨는지 지금 어디야? 잠깐 얼굴 좀 보자라며 집 근처 카페로 찾아오겠다고 하셨습니다. 30분 뒤 동네 카페에 나타난 선배님은 예전보다 흰머리가 조금 늘었지만 여전히 사람 좋은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선배님은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을 제 앞에 놓아주시며 뜸 들이지 않고 본론을 꺼내셨습니다. 나 이번에 작은 무역회사를 하나 차렸어. 규모는 작지만 거래처는 꽤 탄탄해. 그런데 믿고 맡길 사람이 없네. 요즘 친구들은 툭하면 그만두고 숫자에 약해서 말이야. 내가 너 옛날에 경비 처리할 때 10원 단위까지 맞춰내던 그 꼼꼼함을 잊을 수가 없어서 연락했어. 나랑 같이 일해보지 않을래? 선배님의 제안은 제게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당장 아이를 돌봐줄 사람도 마땅치 않고 10년이라는 경력 공백이 너무 크게 느껴져 선뜻 대답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선배님,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아이가 이제 막 퇴원해서 엄마 손이 필요하고 제가 10년이나 쉬었는데 엑셀 함수 하나 기억 안 나요. 민폐만 끼칠까봐 겁나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선배님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이거 입사 보너스라고 생각해. 당장 급한 생활비부터 해결하고 어머니께 용돈이라도 좀 드려. 그리고 아이 문제, 출퇴근 시간 조정해 줄 테니까 걱정 말고. 네가 능력 있는 거 내가 아는데 돈 몇 푼 때문에 내 재능 썩히는 거 못 본다. 와서 뼈 빠지게 일해서 회사를 키워주면 돼. 알았지?
선배님의 파격적인 조건과 따뜻한 배려에 저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줄 알았는데 누군가 제게 손을 내밀어 주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선배님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 진짜 목숨 걸고 일할게요. 시키는 거 다 할게요. 엑셀 책 사서 밤새워서라도 예전 감각 되찾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다시 직장인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 등하교와 식사는 친정 엄마가 든든하게 지원해 주셨고, 저는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게까지 업무에 매달렸어요. 10년 만에 만져보는 무역 서류들이 낯설기도 했지만 저는 죽기 살기로 매달렸습니다. 영어 단어 하나하나 다시 찾아가며 이메일을 쓰고 거래처 목록을 정리하고 회계 장부를 맞추느라 눈이 빠질 지경이었지만 몸이 힘든 것보다 마음이 채워지는 기쁨이 더 컸습니다. 엄마나 누구의 아내가 아닌 오델이라는 제 직함으로 불리는 그 느낌이 저를 다시 숨쉬게 했으니까요. 제가 밤낮 없이 일하며 활기를 되찾아가자 집안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와 엄마 오늘 계약 하나 따냈다 라며 웃어주니 아이도 덩달아 밝아지더라고요. 아이는 우리 엄마 회사 다니니까 멋있다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고 엄마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았는지 건강도 빠르게 회복되어 예전처럼 씩씩하게 뛰어놀게 되었죠. 반면 전 남편의 소식은 들려올 때마다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불륜남으로 낙인 찍혀 왕따를 당하다가 결국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소문이 돌더군요. 게다가 그나마 받은 퇴직금을 가지고 한 방에 인생 역전하겠다며 주식과 코인에 손을 댔다가 며칠 만에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렸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정말이지 구제불능이라는 말이 아까울 정도였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양육비가 연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입금 알림은 울리지 않았고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죠. 며칠 뒤 전 남편에게서 문자 한 통이 띡 날아왔습니다. 야, 나 지금 백수야. 돈 없어. 취직하면 줄 테니까 기다려. 독촉하지 마. 예전 같았으면 어떡하지. 애 학원비 내야 하는데. 하며 발을 동동 구르거나 사정했겠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회사에서 꼼꼼하게 업무를 처리하며 자신감을 되찾은 저는 더 이상 그에게 휘둘리는 약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답장 대신 바로 법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회사 법무팀 자문을 구해 인터넷으로 양육비 이행 명령 신청 방법을 검색해 서류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했죠. 법원에서 이행 명령 결정문이 날아갔을 텐데도 전 남편은 배째라, 돈 없는데 어떡하냐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다음 단계인 감치 명령과 운전면허 정지 처분, 그리고 재취업한 것으로 추정되는 택배회사의 급여 압류까지 신청해 버렸습니다. 제 꼼꼼한 성격이 여기서 빛을 발했죠. 전 남편이 숨겨둔 쥐꼬리만 한 재산까지 탈탈 털어 압류를 걸었으니까요.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전 남편이 다급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더군요. 아, 너 진짜 독하다. 운전면허 정지되면 나 일도 못해. 밥줄 끊을 작정이야? 사람이 정도가 있어야지. 너무한 거 아니야? 저는 차분하게 서류를 넘기며 아주 차가운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정도? 네가 내 아들 병원비 가지고 협박할 때는 정도가 있었니? 너 돈 없는 거 핑계인 거 다 알아. 어디서 술 마시고 놀 돈은 있고 자식 양육비는 없어? 면허 정지 풀고 싶으면 지금 당장 밀린 양육비랑 이자까지 쳐서 입금해. 안 그러면 다음은 출국 금지랑 명단 공개야. 알았어?
전 남편은 씩씩거리며 욕을 해댔지만 당장 밥벌이가 끊길 위기에 처하자 별 수 없었나 봅니다. 10분도 안 돼서 제 통장에 띵동하고 입금 알림이 울리더군요. 밀린 양육비 석 달치가 한꺼번에 들어온 것을 확인한 저는 다시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돈 들어온 거 확인했어. 앞으로 하루라도 늦으면 바로 압류 들어갈 거니까 딴 생각하지 마. 그리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내 눈에 띄면 접근 금지 신청까지 해버릴 거니까. 평생 죄인처럼 쥐 죽은 듯이 살아. 그게 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니까. 전화를 끊고 차단 버튼을 누르는데 손끝에서 짜릿한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억압했던 거대한 산을 제 손으로 완전히 무너뜨린 기분이었죠. 이제 그는 제 인생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그저 스쳐 지나간 악연일 뿐이었습니다. 퇴근 후 저는 친정 엄마와 아이가 기다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구수한 청국장 냄새가 저를 반겼고 아이가 엄마 하며 달려와 안겼어요. 엄마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나오시더니 우리 오대리 왔어? 오늘도 고생했네. 얼른 씻고 밥 먹자라며 환하게 웃어주셨습니다. 그 평범한 저녁 풍경이 어찌나 눈물겹도록 행복하던지요. 저는 다이어리를 펼쳐 내일 할 일 목록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오전 거래처 미팅 준비, 아이 학교 참관 수업 신청, 엄마 건강검진 예약.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500원짜리 콩나물 값에 벌벌 떨지 않아도 되는 살. 제가 번 돈으로 아이에게 맛있는 치킨을 사주고 엄마에게 예쁜 옷 한 벌 사드릴 수 있는 살. 이것이야말로 제가 꿈꾸던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거울 속에 비친 저 자신을 향해 씩 웃어 보였어요. 눈가에는 옅은 주름이 생겼지만 눈빛만큼은 20대 시절보다 더 빛나고 있었죠. 이제 내일 아침이 오면 저는 또다시 당당한 커리어 우먼으로 그리고 강인한 엄마로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제 인생의 봄날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 계절이 4번 바뀌고 다시 봄이 찾아왔을 때 제 인생에도 완연한 봄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저에게는 마치 10년 묵은 때를 벗겨내고 새 살이 돋아나는 것 같은 기적 같은 변화의 시간이었죠. 선배님의 회사에 입사한 지 딱 1년 만에 저는 대리에서 과장을 거쳐 드디어 기획팀장이라는 직함을 달게 되었습니다. 밤낮 없이 코피를 쏟아가며 오로지 제 실력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당당하게 만들어 주었죠. 제 책상 위에는 팀장 오수미라고 새겨진 크리스털 명패가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고 결제 서류에 사인을 하는 제 손끝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그 작고 여리던 아이가 어느새 초등학교에 입학해 씩씩하게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아이는 오히려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멋진 팀장님이야. 라고 친구들에게 자랑하며 누구보다 밝고 건강하게 자라주었죠. 커다란 책가방을 메고 운동장을 뛰어가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남몰래 벅찬 감동의 눈물을 훔치곤 했어요. 지난 주말에는 승진 기념으로 친정엄마와 아이를 데리고 가까운 바닷가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호텔 뷔페에서 맛있는 것도 실컷 먹고 바닷바람을 맞으며 산책도 했는데 그곳에서 정말 우연히 아니 필연처럼 그 사람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관광지 근처 번화가에서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급하게 끼어들다가 중심을 잃고 콱탕
하며 넘어지는 사고가 났거든요. 사람들이 어머 어떡해 하며 웅성거리는 사이로 헬멧이 벗겨진 배달 기사의 얼굴이 보였는데 헝클어진 머리에 땀범벅이 된 그 얼굴은 다름 아닌 전 남편이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양복을 빼입고 거들먹거리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무릎 나온 추리닝 바지에 낡아 빠진 조끼를 걸친 채 바닥에 나뒹구는 꼴이라니. 정말이지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이었죠. 전 남편은 넘어진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우려다 저와 눈이 딱 마주쳤는데 순간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더니 황급히 고개를 돌리고 헬멧을 눌러 쓰더라고요. 아마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을 겁니다. 다친 다리를 절뚝거리며 음식 가방을 챙기는 그를 보면서 예전 같았으면 다친 데는 없어? 하며 달려갔을지도 모르겠지만 제 마음속에는 동정심은커녕 차가운 바람만 불더라고요. 인과응보. 그 사자성어가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다는 걸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아이의 손을 더 꽉 잡고 엄마에게 가요, 엄마. 별일 아니에요라고 말하며 무덤덤하게 그 자리를 지나쳤습니다. 뒤에서 오토바이 시동 거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지만 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제 인생에서 지워진 타인이었고 제가 신경 쓸 가치조차 없는 먼지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서울로 돌아와서 건너 들은 소문들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제 시어머니, 아니 그 노인네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동네방네 아들 자랑, 며느리 흉을 보고 다니던 그 입방정 덕분에 지금은 동네에서 아들 앞길 막은 주책 맞은 노인네로 소문이 나서 경로당에도 못 나가고 집 안에만 갇혀 지낸다고 합니다. 복을 제 발로 걷어찼으니 그 외로움과 비참함은 오롯이 본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겠죠. 그리고 오늘 다시 제 4번째 생일이 돌아왔습니다. 1년 전 오늘 한우 미역국과 남편의 막말 때문에 피눈물을 흘렸던 그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지만 오늘의 풍경은 그때와는 180도 다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마트가 아닌 백화점 식품관에 가서 가격표도 보지 않고 가장 마블링이 좋은 최고급 한우 툭불 양지를 샀습니다. 1년 전에는 손이 떨려서 집지도 못했던 그 고기를 이제는 제 카드로 일시불로 긁는 제 모습이 꽤나 멋져 보였죠. 집에 돌아와 앞치마를 두르고 고기를 볶는데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고기 익는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엄마, 내가 도와줄게.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마늘을 까주는 아들과 옆에서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친정엄마.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미역국 소리가 마치 행복을 연주하는 교향곡처럼 들렸습니다. 식탁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고기 반 국물 반인 푸짐한 미역국을 올려놓고 우리는 마주보고 앉아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아이가 국물을 한 숟가락 크게 떠먹더니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하더군요. 우와, 엄마 미역국 진짜 맛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우리 엄마 요리사 해도 되겠다. 아이의 그 천진난만한 칭찬 한마디에 참았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1년 전 편의점 미역국이면 감지덕지지라는 말을 들으며 삼켰던 그 서러움이 아이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래, 많이 먹어, 우리 아들. 엄마가 돈 많이 벌어서 매일매일 소고기 사줄게. 친정엄마도 제 손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생일 축하한다. 그리고 고맙다. 이렇게 잘 버텨줘서, 이렇게 멋지게 살아줘서. 엄마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에이, 엄마는 무슨 그런 말을 해. 이제부터 시작인데. 우리 셋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야지.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참을 웃고 또 울었습니다. 그 식탁 위에는 비싼 선물도 화려한 케이크도 없었지만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가족애와 희망이 놓여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소화도 시킬 겸 우리는 손을 잡고 집 앞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우리 세 식구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리고 길가에는 노란 개나리와 분홍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저만치 앞서서 나비를 쫓아 뛰어가고 저는 엄마의 거친 손을 꼭 잡고 그 뒤를 천천히 따라 걸었습니다. 그래, 이게 행복이지. 별거 있나? 지난 10년의 고통과 시련은 오늘을 위한 밑거름이었나 봅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발목 잡히지 않고 오직 앞만 보고 걸어갈 겁니다. 내 등 뒤에는 든든한 엄마가, 내 앞에는 사랑스러운 아이가, 그리고 내 안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단단한 자존감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요. 어디선가 불어오는 봄바람에 실려 꽃내음이 코끝을 스칩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이 저를 향해 활짝 웃어주는 것만 같습니다. 엄마, 빨리 와. 저 멀리서 손을 흔드는 아이를 향해 저도 손을 흔들며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제 그림자 위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집니다. 이제 진짜 제 인생의 봄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저 이제 정말 행복해져도 되겠죠?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차가운 미역국 앞에서 홀로 눈물 짓던 지난날을 뒤로하고 드디어 따뜻한 봄햇살 아래 선 주인공의 모습에 저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뻔뻔했던 전 남편이 인과응보를 당하는 모습은 통쾌했지만 무엇보다 가장 빛나는 건 무너진 자존감을 스스로 일으켜 세우고 아이와 함께 홀로 서기에 성공한 사연자님의 단단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고 하죠. 벼랑 끝에서도 아이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지켜낸 그 강인한 모성애와 용기가 앞으로의 인생을 더욱 단단하게 지탱해 줄 거라 믿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온전한 나로서 그리고 멋진 엄마로서 꽃길만 걸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사연이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자님께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큰 위로가 돼줄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